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 신호소에 기차가 멈춰섰다. 건너편 자리에서 처녀가 다가와 시마무라 앞의 유리창을 열어젖혔다. 차가운 눈기운이 흘러들어왔다. 처녀는 창문 가득 몸을 내밀어 멀리 외치되 역장님! 역장님! 등을 들고 천천히 눈을 밟으며 온 남자는 목도리로 콧등까지 감싸고 귀는 모자에 달린 털가죽을 내려덮고 있었다. 벌써 저렇게 추워졌나? 하고 시마무라가 밖을 내다보니 철도의 관사인 듯한 가건물이 산기슭에 을씨년스럽게 흩어져 있을 뿐 하얀 눈빛은 거기까지 채 닿기도 전에 어둠에 삼켜지고 있었다. 역장님, 저예요. 안녕하셨어요? 오, 요 고향 아닌가? 이제 돌아오는 게로군. 다시 쌀쌀해졌는걸? 제 동생이 이번에 여기서 일하게 되었다죠? 패를 끼치겠네요. 이런 곳은 얼마 안가 적적해서 못 견딜 거야. 젊은 사람이 안 됐어. 아직 어린애니까 역장님께서 잘 이끌어주세요. 정말 부탁드려요. 염려 마라. 열심히 일하고 있는걸. 앞으로 바빠질 거야. 작년엔 눈이 많이 왔어. 눈사태가 자주 나는 바람에 기차가 오도 가도 못해서 마을 사람들도 승객들을 대접하느라 엄청 바빴었지. 역장님께선 굉장히 두껍게 껴입으셨네요. 동생 편지엔 아직 조끼도 입지 않았다고 씌여있던데요. 난 옷을 4벌이나 껴입었다네. 젊은이들은 추우면 술만 마실 텐다니까. 그러고는 저기서 나뒹굴고 있다고. 감기에 걸려서 말이야. 역장은 관사 쪽으로 손에 든 등을 흔들어 보였다. 제 동생도 술을 마시나요? 아니. 역장님, 벌써 돌아가는 길이세요? 난 다쳐서 병원에 다니는 중이야. 어머, 저런. 일본 옷에 외투 차림인 역장은 추운 데서 나누는 대화를 어서 끝내고 싶은 듯 곧 뒷모습을 보이며 그럼 조심해서 가요. 역장님, 제 동생은 지금 나와 있지 않나요? 하고 요코는 눈 위를 두리번거리며 역장님, 동생을 잘 돌봐주세요. 부탁이에요. 슬프도록 아름다운 목소리였다. 높은 울림이 고스란히 밤의 눈을 통해 메아리쳐 오는 듯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도 그녀는 차창에서 몸을 떼지 않았다. 그러다가 선로 옆을 걷고 있는 역장에게 가까워지자 역장님, 이번 휴가 때 집에 다녀가라고 제 동생에게 전해주세요. 알았네. 하고 역장이 목청을 높였다. 요코는 창문을 닫고서 발그레해진 볼에 두 손을 갖다 댔다. 제설차를 3대나 갖추고 눈을 기다리는 국경의 산이었다. 터널 남북으로 눈사태를 알리는 전기 통보선이 연결되었다. 제설 인부 총 인원 5,000명에 소방대 청년단 총 인원 2,000명의 출동 준비가 이미 마쳐져 있었다. 이처럼 머지않아 눈에 파묻히게 될 철도 신호소에서 요코라는 처녀의 동생이
올겨울부터 근무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자 시마무라는 한층 그녀에게 흥미를 돋우었다. 그러나 여기서 처녀라 함은 시마무라에게 그렇게 보였다는 것일 뿐 동행한 남자가 그녀와 어떤 사이인지 시마무라로서는 알 리 없었다. 두 사람의 동작은 부부인 듯 보이긴 했지만 남자는 틀림없는 환자였다. 환자를 상대하다 보면 쉽게 남녀 사이의 거리감이 느슨해지고 정성껏 보살피면 보살필수록 부부처럼 보이는 법이다. 실제로 자신보다 연상인 남자를 돌보는 여자의 앳된 모성애는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 부부로도 여겨질 것이다. 시마무라는 그녀 한 사람만을 따로 떼어서 그 모습이 전하는 느낌만으로 멋대로 처녀일 거라고 단정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가 처녀를 이상한 눈으로 너무나 뚫어지게 지켜본 나머지 그 자신의 감상이 다분히 보태어진 것인지도 모른다. 벌써 3시간도 전의 일로 시마무라는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왼쪽 검지손가락을 이리저리 움직여 바라보며 결국 이 손가락만이 지금 만나러 가는 여자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군. 좀 더 선명하게 떠올리려고 조바심 치면 칠수록 붙잡을 길 없이 희미해지는 불확실한 기억 속에서 이 손가락만은 여자의 감촉으로 여전히 젖은 채 자신을 먼데 있는 여자에게로 끌어당기는 것 같군 하고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 있다가 문득 그 손가락으로 유리창에 선을 긋자 거기에 여자의 한쪽 눈이 또렷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러나 이는 그가 마음을 먼데 두고 있었던 탓으로 정신을 가다듬고 보니 아무것도 아닌 그저 건너편 좌석에 여자가 비쳤던 것뿐이었다. 밖은 땅거미가 깔려있고 기차 안은 불이 밝혀져 있다. 그래서 유리창이 거울이 된다. 하지만 스팀의 온기에 유리가 완전히 수증기로 젖어 있어 손가락으로 닦을 때까지 그 거울은 없었다. 처녀의 한쪽 눈만은 참으로 기묘하게 아름다웠으나 시마무라는 얼굴을 창에 갖다 대더니 마치 해질녘의 풍경을 내다보려는 여행자인 양 재빨리 표정을 바꾸어 손바닥으로 유리를 문질렀다. 처녀는 가슴을 약간 기울여 앞에 누워있는 남자를 한결같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간 것으로 봐서 다소 매서워 보이는 눈조차 깜빡이지 않을 정도로 진지한 자세임을 알 수 있었다. 남자는 창 쪽으로 머리를 두고 처녀 옆으로 다리를 구부려 올려놓고 있었다. 3등 객차이다. 시마무라의 바로 옆이 아니라 한 줄 앞 맞은편 좌석이었으므로 모로 누운 남자의 얼굴은 귀 언저리까지만 거울에 비쳤다. 처녀는 시마무라와 마침 비스듬히 마주하고 있어서 직접 볼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기차에 올라탔을 때 뭔가 서늘하게 찌르는 듯한 처녀의 아름다움에 놀라 눈을 내리깐 순간 처녀의 손을 꼭 잡은 남자의 파리하고 누런 손이 보이는 바람에 시마무라는 2번 다시 그쪽으로 눈을 주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거울 속 남자의 안색은
이제 그저 처녀의 가슴 언저리를 보고 있어 편안하다는 듯 차분했다. 허약한 체격이 허약하나마 부드러운 조화를 띠고 있었다. 목도리를 베개 삼아 깔고 그걸 코밑까지 끌어당겨 입을 꼭 덮고는 다시 위로 드러난 볼까지 감싸 일종의 볼사계처럼 되었다. 그것이 덜어 헐거워지거나 코를 덮어버리거나 하면 남자가 눈을 채 깜빡이기도 전에 처녀는 나긋한 손길로 고쳐주었다. 지켜보는 시마무라가 초조해질 만큼 몇 번이고 똑같은 동작을 두 사람은 무심히 반복하고 있었다. 또 남자의 발을 덮은 외투자락이 간혹 벌어져 흘러내릴 때도 처녀는 곧바로 알아차리고 매만져 주었다. 이 모든 게 참으로 자연스러웠다. 이렇듯 거리감을 잊은 채 두 사람은 끝없이 먼 길을 가는 사람들처럼 생각될 정도였다. 그 때문에 시마무라는 슬픔을 보고 있다는 괴로움은 없이 꿈의 요수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신기한 거울 속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거울 속에는 저녁 풍경이 흘렀다. 비춰지는 것과 비추는 거울이 마치 영화의 이중 노출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등장인물과 배경은 아무런 상관도 없었다. 게다가 인물은 투명한 허무로, 풍경은 땅거미의 어슴푸레한 흐름으로 이 두 가지가 서로 어우러지면서 이 세상이 아닌 상징의 세계를 그려내고 있었다. 특히 처녀의 얼굴 한가운데 야산의 등불이 켜졌을 때 시마무라는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에 가슴이 떨릴 정도였다. 아득히 먼 산 위에 하늘엔 아직 지담한 노을빛이 아스라하게 남아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먼 곳까지 형체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색채는 이미 다 바래고 말아 어디건 평범한 야산의 모습이 한결 평범하게 보이고 그 무엇도 드러나게 주의를 끌만한 것이 없는 까닭에 오히려 뭔가 아련한 커다란 감정의 흐름이 남았다. 이는 물론 처녀의 얼굴이 그 속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차창에 비치는 처녀의 윤곽 주위를 끊임없이 저녁 풍경이 움직이고 있어 처녀의 얼굴도 투명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정말로 투명한지 어떤지는 얼굴 뒤로 줄곧 흐르는 저녁 풍경이 얼굴 앞을 스쳐 지나는 듯한 착각을 일으켜 제대로 확인할 기회가 잡히지 않았다. 기차 안도 그리 밝은 편은 아니었고 진짜 거울처럼 선명하지도 않았다. 반사가 없었다. 그래서 시마무라는 들여다보는 동안 거울이 있다는 사실을 점차 잊어버리고 저녁 풍경의 흐름 속에 처녀가 떠있는 듯 여기게 되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얼굴에 등불이 켜졌다. 이 거울의 영상은 창밖에 등불을 끌 만큼 강하지는 않았다. 등불도 영상을 지우지는 못했다. 그렇게 등불은 그녀의 얼굴을 흘러 지나갔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을 빛으로 환히 밝혀주는 것은 아니었다. 차갑고 먼 불빛이었다. 작은 눈동자 둘레를 확 하고 밝히면서 바로 처녀의 눈과
불빛이 겹쳐진 순간 그녀의 눈은 저녁 어스름의 물결에 떠있는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야광충이었다. 이런 모습으로 자신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요코는 전혀 알 리가 없었다. 그녀는 오로지 환자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는데 설령 시마무라 쪽을 돌아본다고 해도 유리창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은 볼 수도 없고 창밖을 내다보는 남자 따위에겐 눈길도 주지 않았으리라. 시마무라가 요코를 오래 훔쳐보면서도 그녀에게 신뢰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은 저녁 풍경을 담은 거울이 지닌 비현실적인 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그녀가 역장에게 말을 걸고 역시 뭔가 지나치게 진지한 모습을 보였을 때도 그럴듯한 스토리에 대한 흥미가 앞선 것인지도 모른다. 그 신호소를 지날 무렵 이미 창에는 어둠뿐이었다. 건너편 풍경에 흐름이 사라지자 거울의 매력도 사라지고 말았다. 요코의 아름다운 얼굴은 여전히 비춰지고 있었지만 그 따스한 동작에도 불구하고 시마무라는 그녀 안에서 뭔가 투명한 차가움을 새삼 발견하고 거울이 흐려지는 것을 닦아내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30분쯤 뒤 뜻밖의 요코 일행도 시마무라와 같은 역에서 내렸기 때문에 그는 또 무슨 일이 생기려나 하고 자신과 무슨 상관이라도 있는 듯 뒤돌아보다가 플랫폼에 한기가 스치자 갑자기 기차 안에서의 무례가 쑥스러워져 서둘러 기관차 앞을 건너갔다. 남자가 요코의 어깨를 붙잡고 선로로 내려서려고 할 때 이쪽에서 영무원이 손을 들어 올리며 저지했다. 이윽고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긴 화물 열차가 두 사람을 가렸다.